안녕하십니까, 망치국어 선생 이준환입니다. 오늘은 둔촌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 범위 로봇 시대 인간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글이라서 그냥 시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서 화면에 이렇게 내가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인다 하는 학생은 자기 책 보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까지 안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 몇 번 올려봤는데. 자, 한번 봅시다. 로봇 시대와 인간의 일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은 제목을 보고 무슨 생각을 떠올려야 돼? 로봇의 시대. 터미네이터의 배경에 미래 시대인가? 미래 시대가 됐다. 아니면 요즘 로봇이 발달하고 있잖아? 자동차만 해도 사람이 손으로 하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기계 로봇들이 하지. 그럼 이게 현대 시대일 수도 있겠다. 그럼 인간의 일은, 인간이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따라서 이 글은 로봇의 시대에서, 그게 현대가 됐든 미래가 됐든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데, 그럼 인간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담은 글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물론 이 갈래가 소설이라면 조금 더 SF 판타지적인 느낌이 갈 수도 있겠지만, 자, 봅시다 한번.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구현한 기술을 말한다 해서, 인공지능은 무엇을 말한다 해서 정의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요. 항상 이런 글들은 뭘 하느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뚜렷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뭘 한다? 개념의 정의를 정해줍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배우는 비문학이라는 분야. 비문학에는 논설문과 설명문이 있습니다. 논설문은 자기 주장을 담는 글에 가깝고요. 설명문은 그냥 뭐 어떤 과학적 이론이 됐든 기술이 됐든 그런 거를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설명문에는 자기 주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명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니들 핸드폰 사면 핸드폰에 물론 거의 보진 않겠지만 사용 설명서 같은 거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만든 사람의 주장, 이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얘는 설명문일까 논설문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아무튼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구현했대. 자, 인식하고 지각하는 능력이 인간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오도록 어떻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즉 인간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그런 기술이랍니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읽고 말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왜 아까 뭐라 그랬어? 인간과 비슷하댔잖아. 인지라는 말이 뭐야? 인지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 내가 인식하고 지각하는 거랬지. 우리는 인식을 뭐로 합니까? 오감, 시각, 촉각, 미각, 청각, 후각, 뭐 순서 좀 다르더라도, 오케이? 그렇게 그런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뭐다라고 인식하는 걸 인식한다, 인지한다고 표현하는 거거든. 이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인공지능도 보고 듣고 읽고 말하는 능력 정도는 갖추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이 문장을 토대로. 이런 게 추론이야. 앞에 말을 보고 이런 말은 이러한 거를 의미할 수 있겠구나 라고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추측하는 거, 그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과 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매우 발달했네요. 인공지능이 여기서 뭐야? 인공지능의 정의와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지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진 않았어. 그냥 대략 이러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해줬지. 자,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실행하는 똑똑한 기계가 되는 것을 반길 일인가, 아니면 노예관계가 역전되는 재앙이라고 경계할 일인가? 자, 여기만 봐도 설명문은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이 의문을 던지고 있잖아. 니네 설명문에서, 니네 핸드폰 사용 설명서에서 이 기계는 과연 제대로 작동되는 기계 문명의 축복일 것인가, 인간을 바보로 만드는 바보 박스일 것인가, 이런 거 안 쓰여 있잖아. 핸드폰 설명서에 그딴 거 쓰여 있으면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보더라도 논설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지금 시각 2개를 준 거야. 너네들에게 판단하라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뭐다라고. 잘 봐. 똑똑한 기계가 되는 것이 반길 일인가, 즉 긍정적으로 봐야 할 일인가,
주인과 노예, 여긴 인간과 기계일 텐데 인간이 주인이고 기계가 노예였던 이 상황이 역전된다. 즉 뭐야? 기계가 인간의 주인이 되는 재앙이라고 경계해야 될 것인가? 이건 부정이지. 너네한테 시각을 아예 제시를 한 거야. 이렇게 보거나 할 거라고. 그럼 너네가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됩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할까? 라고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개발에 관련된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계적 석학들이 인공지능 개발은 결국엔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다. 자, 뭘로 이어지는? 인류의 종말로 이어지는. 즉 따라서 인공지능 발달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야? 부정적인 결말로 초래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뭐를 통해서? 세계적인 석학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석학이 뭐냐? 배운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석사, 박사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 연구자들. 그 연구자 중에 누구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뭐 블랙홀 하면 스티븐 호킹일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스티븐 호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그의 말을 갖다가 큰 따옴표로 갖고 오고 있잖니? 그럼 뭘 생각해 볼 수 있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이 위에 있는 말을 뒷받침해 주는 거겠지. 위에서는 석학들이 종말을 경고하고 있다라 그랬는데 밑에서는 스티븐 호킹이 괜찮아요. 버틸만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가 앞뒤가 안 맞잖아. 즉 앞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울게. 가려지니까.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되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며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어. 됐어? 그러면 결국 진화 속도보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보다 한참 아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인공지능이 우리를 뛰어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어떤 상황이 올까봐 걱정되는 거야.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역전되는 현상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됐지? 자, 지금까지 읽은 건 아직 이 글을 쓴 화자의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인공지능 발달하면 좋다고 생각해 왔는데 요즘 이러한 경고를 하는 상황도 많더라 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필요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야. 거기에 대해서 화자가 아직 아무런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생각하는 기계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미지의 영역이며 미래 사회가 어디로 향할 건지에 관련된 격렬한 공방을 가져올 주제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뭐라 그랬어? 미지의 영역. 이 사람 아직 모른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재앙이 될 거라는 걸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지만 자, 여러분 이런 거 읽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하지만 그러나 즉 이 둘하고 이건 좀 다르긴 한데 자, 이 앞에 A랑 B가 있습니다. A랑 B가 있어요. A랑 B가 있습니다. 앞에 말이 너무 장황하고 어려워요. 그럼 뭐 보면 돼? 뒤에 보면 돼. 왜? 하지만 그러나는 앞에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보통 하지만 그러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A랑 B 중에 B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A는 11살이지만 A는 11살이다 하지만 난 30몇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 내가 꼭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비문학 특히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뒤에 중요한 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이 헷갈린다면 그에 반대되는 내용인 뒤에 B 부분을 이해하시는 편이 좋아요. 여기 즉 같은 경우에 즉은 언제 쓰는 거냐? 앞에 있는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야. 뭐 즉,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앞에 말을 정리해 주는 애니까 중요한 건 뒤에더라. 자, 봅시다. 분명한 것은 인류가 이제껏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랑 마주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발달한 적이 없으니까요.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신기술의 도입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밑바닥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그랬지. 즉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봅시다. 인공지능의 발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과제는 두 갈래이다.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 인공지능이 기존에 있었던 적이 없어서 이런 문제 처음이라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된다 그랬었지? 그래놓고 두 갈래래요. 새로운 과제가. 즉 이건 이전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고민해야 될 고민거리 두 가지를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첫째는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를 강력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거 나오면 얘들아 이런 식으로 문제 풀 때도 그렇고 나오면 정리를 해. 첫 번째 통제의 문제야. 이 긴 글을 보고 장황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물론 글을 보고 정리 안 해도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연습을 해둬야 나중에 수능이고 뭐고 할 수 있습니다. 통제의 문제입니다. 로봇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로봇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서 준수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도덕적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제할 때. 즉, 뭐 있어? 로봇의 3원칙이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거는 좀 여담인데, 바이어센테니얼 맨이라는 영화가 있어. 로빈 윌리엄스, 내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신데,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으로 맡은 바이어센테니얼 맨에 이거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무겁게 보지 않아도 볼만한 영화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세요. 참고로 지금 기준으로 꽤나 고전 영화예요. 두 번째는 살인 로봇을 막는 국제규약. 이거는 뭐야? 국제규약이라는 건, 규약이라는 건 서로 맺는 약속이야, 일종의. 그러니까 국제라고 들어갔으니까 세계가 서로 살인 로봇을 막기 위해서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조금 더 생각하면 살인 로봇을 만드는데 왜 굳이 서로 세계가?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쟁 때문에. 전쟁하면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할 텐데 그런 로봇 못 쓰게 하자라는 식으로 통제하자 이러는 거고, 뭐 꼭 그게 아니어도 국제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관한 사회적 합의를 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작동하게 하는 방법. 이게 세 번째인데,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적 합의는 사회적으로 모인 뜻이란 뜻이에요. 즉 사회적으로 동의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살인하는 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당연히 부정이지. 일반적인 거잖아. 이런 일반적인 사회적 합의,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런 일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로봇 머리에다가, 알고리즘은 그냥 저희 뭐라고 할까, 로봇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일종의 사고 과정을 프로그램화한 거거든. 사고가 사회적 합의에 맞게끔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야, 생각을. 그렇게 하면 뭐 하겠어? 적어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진 않겠지.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만 로봇이 움직이게. 그것도 일종의 통제라는 거야. 왜? 애시당초심 통제가 뭐야? 인간이 로봇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또 뭐야? 로봇이 인간을 위협하거나 오버하지 못하게도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 국제규약,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은 뭐야? 로봇이 인간의 생활 범주 내에서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끔, 오케이? 그래서 인간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게끔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설계자의 의도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무력화할 수 없는 원격 자폭 스위치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뭐야? 이건 직접적인 무력이겠지. 말 안 들어? 빵! 이거. 오케이? 그래서 위에 1, 2, 3번은 로봇 자체가 이미 인간이 만든 사회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에 가깝다면, 4번은 그걸 벗어났을 때 강력한 통제수단, 말 그대로 자폭을 시켜서라도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통제수단 또한 필요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이는 화자의 시각은 사회적 범주 내에서 머물도록 로봇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강력한 수단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과학자들은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만들고 입법자들은 법률과 사회적 합의를 적용할 것이다. 자, 과학자들은 이과는 기술을 만들고 입법자들은 법률이랑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것이고, 즉 문이과 할 것 없이 사회가 통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인공지능의 발달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첫 번째가 방금 했던 통제야.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일까요? 둘째는 생각하는 기기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징을 찾아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야. 자,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공지능 로봇,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려나? 자, 인공지능 로봇 하고 인간은 기술적으로 비슷해집니다. 이전까지는 인공지능이어봐야 한참 격이 떨어지는 존재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격이 뭐야? 일단 인간처럼 생각을 하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인식도 제대로 못해. 그냥 한정적인 것만 해왔단 말이야, 지금까지는. 너네 로봇 AI, 로봇이란다. 게임 AI만 봐. AI 수준, 능지 수준 막 이러잖아. 능지 수준 개똥이었단 말이야. 이게 발달하고 발달하면 인간하고 어느 순간 능지 수준이랑 말하고 듣고 인식하고 이런 게 다 비슷해지면 그때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뭐가 다르냐는 거야. 오히려 인공지능은 전기만 공급되면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존재만 하면. 우린 어차피 언젠가 죽고. 그러니까 뭘 걱정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주인과 노예 관계가 역전되는 현상을 두려워한다 그랬지. 역전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동등해지는 것도 문제인 거야, 지금 우리에게는. 그래서 인간, 인공지능, 비슷해졌네? 그럼 우리 사이의 차이는 뭐야? 그럼 우리는 인공지능이랑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인 거야? 이게 이제 오버워치 옴닉이야, 옴닉. 인간과 기계, 눈동자 안에서 우린 하나입니다. 자, 봅시다. 인간과 인공지능.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징을 찾아서 그 가치를 높이는 거래. 즉, 인간에겐 A, B, C, D의 가치가 있고 인공지능에겐 A, B, C의 가치가 있어. 만약에 이런 가치들이 있다고 쳐보자. A, B, C는 서로 똑같아요. 그럼 어쩔 수 없네. 그러면 D는, 이제 인공지능은 D 정도 가지고 뭘 우리 사이에 차이를 두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다? 아니다. 우리만 가지는 이 D라는 가치가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참 높은 가치야. 그러니까 니들하고 우리는 같지 않아 라고 만들도록 이러한 가치를 찾아내서 이 가치가 엄청난 가치라는 걸 주장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게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말했지. 즉, 따라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 뒷부분을 보시라. 로봇이 아니라 인간을 깊이 생각하고 인간의 고유 특징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그 가치를 높임으로써 우리는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거야. 이거를 차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논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런 걸 두려워해서 만든 작품이 이제 터미네이터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왜 미래 사회 보면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사이버펑크 사회도 있고 아니면 포스트 아포칼립스 사회도 있고 많은데, 우리가 기계랑 똑같다고 하면 지금은 웃고 있지만 진짜 오버워치처럼, 오버워치 그 세계관에 보면은 인간하고 옴닉이랑 서로 동등하게 교류할 수 있고 이러한 사상도 있거든. 그런 사상 안 나오리란 보장이 어딨냔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해서 그 어떤 가장 사상적인 기반을 다져놓자라는 얘기로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글이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마침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해낸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해낸다 하더라도 이건 이제 인간과 비슷해진다는 얘기겠지. 인간과 정말 비슷해지고 동등해질지라도 인간과 인공지능은 여전히 구분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 즉, 이 사람도 인간하고 인공지능이 동등하게 되는 일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나 봐. 자, 인간에게는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라고 그랬잖아. 때문이다. 자, 여기 봐봐. 인간과 인공지능은 여전히 구분될 거라 그랬어. 그런데 그게 왜래? 때문이니까 이유잖아. 이유가 감정과 의지야. 그럼 너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인간의 고유의 특징. 그리고 이 특징을 찾아서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따라서 이야기를 정리하면 인간의 특징을 찾아. 인간 고유의 특징, 감정과 의지. 즉, 감정과 의지라는 인간 고유의 특징의 가치를 높이는 것, 그것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격차를 벌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정과 의지가 인간만의 고유하고 매우 높은 가치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겠지.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그러니까 감정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 무결한 존재는 아니에요, 감정이라는 건. 하지만 인간을 규정하는 본능으로서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장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됩니다. 이 부분을 봐봐. 인간됨을 규정하면서부터 결함이 된다. 자,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감정과 의지는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랬지. 그 고유한 가치를 높여줘야 된다 그랬지. 인간만의 가치라는 건 이 부분이야.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인 거. 인공지능은 그렇게 안 한다고. 비이성적, 비효율적 그런 거 없어. 그냥 계산에 넣어진 대로 때려 할. 인간만의 특징이야.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인 건. 그리고 자, 이게 인간만의 특징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그 가치를 높이는 거야.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됨을 규정해주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강점이면서 결함이 된다. 이게 인공지능에는 없는 인간만의 감정의 특징이라는 거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은 감정과 의지를 비롯한 것이다. 인류는 진화의 세월을 거쳐 공감과 두려움, 만족 등 다양한 감정을 발달시켜왔다.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수백만 년의 진화의 과정에서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의 결과이다. 즉, 비록 불완전하고, 비록 여기 보면 결함이라는 단어까지 있지. 비록 불완전하고, 비록 결함일 수는 있겠지만 뭐다?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해온 전략의 결과이다. 오케이? 다양한 감정을 발달시켜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게 살아남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걸 할 수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만의 특징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진화하면서 계속해서 갖추어오고 발달시켜온 거기 때문에 매우 높은 가치야. 발달시켜 왔잖아. 버릴 거였으면 찐지게 버렸겠지. 즉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켜온 중요한 가치, 그리고 동시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가치가 될 수 없는 이 감정과 의지가 아주 높은 가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자,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이 과학자들과 입법자들의 과제라면 인간이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과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인 문제는 개인 과제입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두 가지는 통제에 관련된 얘기였나 봐요. 인간의 가치는 통제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간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건 과학자가 알고리즘 만들고 입법자가 법을 만든다고 칩시다. 입법자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 자, 그러면 이건 그렇다 치고 인간이라는 무엇일까? 인공지능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은 무엇일까? 내가 인공지능하고 다른, 내가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철학적인 고민은 니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와가지고 정해줄 것도 아니고, 뭐 플라톤이 와가지고 이건 이거야 라고 정해주면 그게 답인 것도 아니잖아. 그치? 인공지능 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야, 너는 이런 말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는 그냥 반드시야. 인공지능 시대는 반드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원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근본적인 게 이런 거야. 인간이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가장 기본적, 가장 그 끝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근원적인 질문이라는 건데, 인공지능 시대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든대요. 왜? 인공지능이 발달했어. 저 새끼랑 나랑 겉에서 사는 모습은 똑같아 보여. 밥 먹고, 똥 싸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면 인간이랑 인공지능이 다를 게 뭐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이 말이야. 반드시 이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이해 갔어?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는 기계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런 거지. 기계가 옛날에는 저 이런 거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기계가, 물론 직접 물어보진 않겠지만, 아니면 직접 물어보려나?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해서 인간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까지 무시하진 않을게.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네가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물론 직접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인간이 그걸 보면서
아니 이러면 인공지능이 더 뛰어난 거 아니야? 지금 막 욕으로 그런 말 하잖아. 이 개만도 못한 놈들 이러잖아. 나중에 이 인공지능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인공지능이 뛰어나. 욕도 못하겠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니 그럼 도대체 인공지능은 우리가 떠받들어 살아야 되는 건가? 우리가 뭐지?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그래서 내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랬잖아. 이게 똑같은 얘기야. 능력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야. 기계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고 인간을 능가할 수 없는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는 건 이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 내가 인간과 본질의 삶의 의미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야. 기계가 직접 물어본다기보단 그걸 보는 인간이 그런 고민을 하게끔 만든다라고. 됐어? 이것은 단지 기계와의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 묻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직업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됐어? 기계는 30초 만에 뭐를 이렇게 뚝딱 만드는데 사람이 하려면 1분 걸리고 막 그런 거 있지. 그런 종류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인간이 해오던 많은 일을 이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의 의미를 묻는 것이다.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이죠. 됐어? 자, 방금 전 문단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었어. 맨 처음에 뭐 했어?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인공지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 문제가 왜 나오는지 배경을 설명했고, 인공지능의 간단한 특징, 그 다음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이 고민해야 될 이유,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것들, 이 고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어.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논설문이니까 자기 주장이나 결론이 나와줘야 되겠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지금 여기서 해볼 거야. 자,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다라는 거야. 결핍과 고통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아, 이렇게까지만 읽으면 뭔가 되게 중2병 걸린 사람 같은데, 중2병 걸린 사람이 쓴 글을 교과서에 올리진 않았을 테니까 뭔가 거창한 이유가 있겠지. 한번 봅시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 또 나왔다. 아까 감정과 의지를 했잖아. 결국 이 결핍과 고통은 뭐를 유발한다는 거야? 감정. 아까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감정과 의지를 했잖아. 이 사람이 얘기했던 고통, 결핍, 뭐 순서는 바뀌었다만 얘네가 결국엔 뭘 발생시켜? 어떤 필요성, 동기부여를 해. 그래서 우리가 그에 따른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한다. 이딴 종류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이걸 감정을 동력으로란 말을 움직이는 힘, 이걸 움직이는 힘으로 필요성, 동기로 발달해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 아까 얘기했잖아. 인류가 진화 속에서 발달시켜왔다고. 뭐를? 살아남으려고 감정을 발달시켜왔다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생존 시스템이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거야. 그치? 결국엔 아까의 감정과 의지로 얘기가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이 좋다 이거야. 근데 그 감정을 유발하는 것 중에서도 고통과 결핍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마주하는 위험과 결핍은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인류는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해왔다.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의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자, 생존의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래요. 아, 그러면 이 유연성과 창의성은 뭐 하는데 사용된 능력이야? 대응하는데 사용된 능력이잖아. 그럼 이 과정을 봅시다. 여기가 원인, 이게 결과지.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했어? 유연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대응해 왔대요. 이게 결국 인류가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인류가 가진 고유한 생존 시스템이라는 거야. 뭐? 고통과 결핍을 느껴. 그래서 힘드니까 뭘 해야겠다라는 필요성, 그리고 이걸 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돼.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동력. 오케이? 이걸 동력 삼아. 여기다 써줄게. 동력. 이걸 동력 삼아 감정이 일어나고 의지가 생겨.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해. 그 행동을 어떻게 해? 유연하게 그리고 창의적이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인간은 발달시켜 왔어. 이게 하나의 생존 시스템이고 뭐래? 이건 기계에게 가르칠 수 없는 속성입니다. 왜? 기계는 주어진 알고리즘대로밖에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약점은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최후의 요소이다. 자, 아이러니하죠. 인간의 약점,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 감정과 의지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어서 불완전한 속성이라 그랬지. 그래서 강점이자 동시에 약점이라 그랬지. 이 약점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이 위에서 얘기했던 특히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 즉, 이 전체적인 게 다 어떤 거야? 불완벽하고 비이성적인 느낌이야. 그게 약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최후의 요소, 뭐? 기계와 구별하는. 아까 얘기했지. 기계랑 구별되는 인간의 뭐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인간만의 고유의 가치를. 인간의 고유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데 이게 그 최후의 요소를 했으니까 이 약점이 인간의 고유의 가치다라고 주장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는 기계를 설계할 때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서 비롯한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 같은 인간의 약점을 기계에게 부여하지 않아요. 왜? 그럼 일하다가 기계가 실수하면 그 피해가 얼마야? 아니, 그럴 거면 인간 쓰고 말지.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 부여하지 않은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 부족함과 결핍이 바로 약점이고 이 약점이 최후의 요소이고 인간의 고유의 가치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인간의 고유 가치가 이렇게 부족하고 결핍이고 부정적인 용어들을 썼는데 그럼 인간이 더 하등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 부족함과 결핍이 오히려 우리를 살아남게 만들었고 이건 기계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기계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만의 고유의 가치고 이 가치는 매우 높은 가치이다.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강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장이 되겠지요. 자, 이제 마지막을 들어가 볼 건데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낙에 오랫동안 다루어져 온 문제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사실 이 사람 혼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뭔가 결론이라고 아까 이 사람의 주장도 그렇게 구체적인 느낌까지는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물론 논문이나 이런 거에 비하자면. 자, 그래서 결말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하지만 내가 말했지. 하지만 뒤에가 중요한 거라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있다. 아까 위에가 내용이 뭐였는데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기계에 부여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있어. 결국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과제의 궁극적인 방향은 기계와의 경쟁이 아닌 공존과 공생이다. 통제해야 되고 인간의 가치를 늘려줘야 된다 그랬지? 통제와 가치 상승. 오케이? 이 두 가지는 기계랑 경쟁하자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살고 공생하자는 거야. 왜? 기계랑 경쟁을 할 거면 인간의 어떤 사회적 합의, 오케이? 그리고 어떤 국제 규약 이런 거를 로봇에게 심어줄 필요가 없어. 왜? 그냥 생각하는 걸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니면 그냥 자폭 스위치 넣어놓고 무조건 명령만 따르게 하면 되지. 굳이 로봇이 인간의 사회적 합의에 맞게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살고 같이 더불어 지내면서 서로 득볼 거 득보자라는 취지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인간 고유의 속성인 유연성과 창의성은 인공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서도 인간이 생존해낼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전에 분명히 어떤 감정이 생겨서 의지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한다 그랬어? 유연하고 창의적이게 대응한다 그랬지. 이 인공지능 시대도 결국 어떤 감정을 어떤 필요성을 어떤 의지를 불러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위에 필요성, 동기가 생기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하게 하면서 감정과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한다고? 유연하고 창의적이게 대응을 한다고. 인간은 원래 이런 존재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연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우리는 또 대응하겠지. 인공지능이 겁나 발달하는 시대가 오면 이게 우리 시스템이니까 이 시스템에 맞춰서 그때 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또 이런 식으로 잘 극복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무리가 지어지는 글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개념을 설명하고 이렇게 어떤 개념, 이렇게 어떤 개념, 그 다음에 각각의 주장에 대한 뒷받침, 결론 이런 식으로 글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수업은 끝내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